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그들은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쓴 소견서는 정교한 통계표로 가득했습니다. 불안해하던 사람들은 곧 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담배 연기의 유해성을 경고하며 공공장소 흡연 규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소심한 겁쟁이로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늘어났지만 담배와의 연루 가능성은 그 즉시 기각됐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세상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통계표는 세밀하고 분석은 정치했기에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저명 학회지에 논문을 쓴 세 분의 박사님을 생각하며 기영도의 시 전문가를 변형해봤습니다. 전문성과 중립성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특정 업계의 이해관계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연구 중립성이란 신화 뒤에 몸을 숨긴 청부과학의 세계를 파헤쳤습니다. 이 자리에 사회팀 김성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표지 이야기 기사가 이제 핵심이 한국 과학자 3명이 담배 회사의 자문역으로 일했다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이고 어떤 경로로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 흡연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오랫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죠.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담배 소송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 사이에는 간접 흡연의 문제가 가장 불거졌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담배 업체를 통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던 한국인 교수의 명단이 나온 게 이번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그 한양대 의대의 김윤신 교수, 영남대 환경공학과의 백성옥 교수, 전 한국화학연구소, 지금은 한국화학연구원이죠. 미래창조부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독성학 연구를 했던 노정구 박사, 이렇게 3명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필립 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 회사들이 이른바 화이트 코트, 깨끗한 과학자란 뜻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담배 업체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코빙턴 앤 벌링이라는 미국 로펌 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담배 업체들이 세운 연구단체죠. 예를 들어서 문건에서 등장하는 것은 실내공기연구소 혹은 일본 실내공기연구협회, 이런 곳을 통해서 이 3명의 학자들이 각종 논문들을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 문건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담배 회사들도 이제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촉을 했을 텐데, 예. 이 한국인 과학자들은 그 대가로 어떤 일을 한 건가요? 커빙턴 앤 벌링에서는 하루 컨설팅 비용으로 그때 당시에 1989년도쯤인데요. 노정구 박사에게는 미화 600달러, 그리고 김윤신 교수에게는 700달러를 주기로 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당으로요? 네. 예. 근데 그때 당시 환율이 한 673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계산을 해보면 한 40만 원에서 47만 원 그 정도인데, 그때 당시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이 54만 원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일본 실내공기연구협회에서 후원했던 프로젝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94년인데요. 그 ETS라는 ETS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구자들에게 지원해줬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성옥 교수와 김윤신 교수가 공동 연구했던 프로젝트가 22만 5천 달러의 용역비가 지급이 됐는데요. 백성옥 교수는 12,500달러, 김윤신 교수는 2만 달러 등의 격려금을 받았다. 백 교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연구비로 약 4만 6천 달러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를 들여놓기도 했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한국인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보니까 해외여행의 편의까지 제공했던데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나요? 이 사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좀 담배 소송과 담배 업계의 흐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담배와 관련한 소송은 한 1954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되면서 담배의 유해성 혹은 간접 흡연의 문제, 요즘에는 담배 중독성에 대한 게 쟁점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미국 담배업계에서 간접 흡연을 문제 삼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제 담배업계의 생존의 위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특히 그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이 발표가 되거든요. 1981년에 일본 국립암연구소에서 히라야마 다케시 박사가 첫 연구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이제 흡연자 남성을 둔 여성이 비흡연자 남성을 둔 여성보다 어떻게 폐암 사망률이 나오는지에 대한 문서였는데요.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제 간접 흡연에 대한 여론이 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 업계에서는 이거에 대응하는 뭔가 다른 연구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 담배 회사들이 진행한 이른바 화이트 코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뭐 문건에 보면은 한국, 필리핀, 뭐 싱가포르 뭐 이렇게 각 나라들을 돌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네. 그 중에서 몇몇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당시에 TV 드라마를 봐도 뭐 가장이 애가 자고 있는데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것들이 네.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제 나오던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 20년 전 사건이 이게 왜 지금 드러난 건가요? 사실 좀 시간이 오래전의 얘기죠. 1988년에 미국 법원에서는 담배 소송에 연루된 담배 회사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2002년에는 그러한 미국의 담배 문건들을 통해서 일본 과학계에서도 담배 회사와 20만 달러짜리 비밀 계약을 했던 일본인 과학자 2명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이런 문건들은 12월 9일이죠. 네. 12월 9일 날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의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그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좀 네. 취재를 더 보강을 해서 보도를 드린 겁니다. 이 거명된 과학자들은 뭐라고 해명을 하시나요? 그 거론됐던 3명의 과학자들 모두 접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명의 과학자 모두 그때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고 그게 이런 자신이 담배업체에 이익을 대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수행했던 연구의 결론이 뭐였나요? 실내 공기에서 흡연의 영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뭐 네. 한국에서 실내 공기의 질 연구, 그래서 서울과 대구 이런 지역에서 실내 공기 연구를 해봤는데 담배 말고도 실내에는 독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의 주범이 담배만은 아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뭐 해당 교수들은 좀 이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를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담배가 간접 흡연에 영향이 없다 혹은 영향이 적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담배 소송이 진행 중이죠. 예.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초의 우리나라의 담배 소송은 그 폐암 말기 환자였던 외항선원 김한부 씨가 1999년에 한국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배를 피워서 내가 폐암에 걸렸으니 담배인삼공사는 1억 7,600만 원을 배상해라 라는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 대부분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전혀 이기는 판결이 한 건도 없습니다. 패했던 거는 담배 위험한 거 알면서도 피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요. 예, 뭐 쟁점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나온 판결을 보면은 담배의 유해성은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담배 유해성을 알고도 본인 직접 선택을 했던 그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 회사에게 이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 이런 류의 재판 맥락은 그렇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내용을 보면은 좀 흥미롭습니다. 네. 뭔가 좀 담배 유해성에 대한 인정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 흡연 피해자가 간접 흡연의 피해자가 또 다시 산재 인정을 해달라는 또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낸 소송도 있지 않나요? 네. 이 소송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네.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뭐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이제 비용 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KTNG 등 담배 회사의 이익금을 통해서 좀 변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려는 소송이고요. 뭐 규모로 따지면 한 10조 원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그 국민의 질병 관련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흡연과 건강의 연관성을 좀 증명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담배 소송의 방향이나 앞으로의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정부나 기업과 같은 어떤 그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를 수행하는 게 비단 이번에 밝혀진 이 담배 관련된 것만은 아니죠. 네. 예, 뭐 흔히 특정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뭐 용역 연구를 해주는 이런 뭐 과학자들을 네. 두고 네. 이제 청부 과학자다 혹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청부 과학 뭐 혹은 청부 용역 뭐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청부 과학 시장은 뭐 외국의 사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독자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났던 백혈병 관련한 논란에서도 이런 청부과학 논란이 등장하지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삼성 백혈병 문제가 발병했을 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보겠다며 그 유명한 그 산업재해 관련 컨설팅 회사입니다. 인바이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수행을 합니다. 결국 그 결과를 발표를 하지만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별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었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인바이런사의 결과는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외국에서 있는 학회에서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런 보도자를 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보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삼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 근무 환경에 이상이 없음을 뭐 확인받았다. 이런 식의 보도자를 내면서 뭔가 좀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뭐 이런 건 비단 뭐 삼성전자 같은 국내 업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4대강 사업, 그리고 뭐 KTX의 민영화 관련한 문제, 그리고 뭐 미디어법 처리, 국책 사업에서도 찾아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뭐 김희태 연구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희태 연구원이 이런 뭐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심 선언을 하면서 매일매일 국토해양부 뭐 태스크포스 팀에서 대운하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라고 뭐 요구를 해서 네. 뭐 괴롭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일종의 청부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미디어법, 우리 그 종합편성 채널을 허가하기 위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도 뭐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종편이 승인이 되면은 뭐 일자리가 엄청나게 25,000개가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뭐 국책연구원의 용역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고, 지난 9월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KTX 수서발 KTX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만 명이 나올 것이다라는 뭐 용역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1년 전만 해도 44,000명 정도가 하루 평균 이용객이다라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이용객이 6만여 명 가까이 늘어나는 네.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 청부과학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혹시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 레드기획에서는 시골에서 농가주택을 고쳐 사는 도시 이탈민들을 소개합니다. 고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전면적 개조, 부분 개조, 그리고 나홀로 개조도 있습니다. 일상마저 축복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로부터 작은 돈으로 농촌에 집을 마련해 살기 위한 몇 가지 팁도 소개합니다. 취업 OTL 그 네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자기소개서, 약칭 자소서입니다. 취업준비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입니다. 나라는 상품을 튀는 언어로 과대 포장해야 눈길 한번 받는 취업준비생의 자소서 리얼 작성기를 소개합니다. 비굴 미안함을 견디며 오늘도 자기 분칠하기에 여념이 없는 청춘들의 애환이 눈물겹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